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오늘도 Anesthe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on the Anesthe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channel. Willkommen auf dem Kanal für Anästhesie und Perioperative Medizin. आज Anesthesia और Perioperative Medicine 채널 पर हमारे साथ जुड़ने के लिए धन्यवाद. 자, 오늘은 체외막 산소 공급, 즉 에크모에 대해 정말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에크모 하지만 그 깊숙한 내용까지는 바빠서 놓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핵심 원리부터 시작해서 요즘 가장 핫한 임상 트렌드까지 이 6가지 섹션을 따라가면서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This explainer will serve as a deep dive int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from its core principles all the way to the latest clinical frontiers. 아마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에크모에 대한 시야가 확 넓어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Okay, let's dive right into this.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논의를 위해서 ECMO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 기본부터 확실하게 다지고 가겠습니다. 에크모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말 마지막 보류 같은 거죠. 심장이나 폐가 거의 멈추기 직전까지 가서 어떤 약물 치료나 기계 환기에도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 환자의 생명을 붙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증검자리 치료, 즉 브리치 테라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t's a truly life-saving bridge therapy for patients with a failing heart or lungs despite all other maximum medical therapies. 결국 환자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혹은 심장 이식 같은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야말로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주는 생명유지 장치인 셈입니다. 자, ECMO에는 크게 2가지 버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VV ECMO랑 VA ECMO. 이름에서부터 벌써 감이 오시죠? 비노베너스, 즉 VV ECMO는 폐만 딱 타겟으로 합니다. 심장 기능은 괜찮은데 ARDS 등으로 폐가 제 기능을 전혀 못할 때 쓰는 거죠. 반면에 비노 아테리얼, VA ECMO는 심장과 폐 둘 다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말하자면 심폐기능 종합보조 장치 같은 거예요. This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VV-ECMO for isolated respiratory failure and VA-ECMO for combined cardiorespiratory failure is absolutely critical to understand. 다시 말해서 VV는 오직 호흡 보조, 그러니까 가스 교환만 도와주는 거고요. VA는 아예 심장과 폐를 둘 다 쉬게 하면서 순환과 호흡을 통째로 대신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이 그림 정말 중요합니다. VA-ECMO를 이해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바로 경쟁 혈류, 즉 competing flow라는 개념이에요. What you're seeing here is the very core concept of competing flows and it's essential. 보세요. ECMO 기계에서는 산소가 빵빵한 혈액을 다리 쪽 대퇴동맥으로 역류시켜서 위로 올려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환자 본인의 심장도 회복하면서 힘을 내서 피를 앞으로 쭉 짜내고 있죠. 문제는 이 심장에서 나오는 피는 산소화가 덜 된 혈액이라는 거예요. 이 2개의 혈류, 즉 ECMO의 깨끗한 피와 심장의 더러운 피가 대동맥 어딘가에서 딱 하고 부딪히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아주 골치 아프게 다뤄야 할 할리퀸 증후군이 생기는 겁니다. 이 그림 꼭 기억해두세요. 자, 지금까지는 ECMO의 기본을 봤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판을 바꾸고 있는 게임 체인저, 바로 각성 ECMO, 즉 Awake ECMO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This approach truly represents a paradigm shift in patient management. 이건 그냥 환자를 안 재우고 깨워둔다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ECMO 치료의 철학 자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정말 혁신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예전 같았으면 익시모 환자는 당연히 깊은 진정 상태에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꼼짝없이 누워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환자는 깨어 있잖아요. 이렇게 환자를 깨워서 스스로 숨쉬게 하고 심지어 재활까지 참여시키는 게 바로 어웨이크 익시모의 핵심입니다. Why on earth would we do this? Well, this approach aims to mitigate the devastating complications of prolonged mechanical ventilation and deep sedation, such as delirium and ICU-acquired weakness.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보는 선망이나 근력 약화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원천적으로 줄여보자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거죠. 물론 환자가 깨어있으니까 캐뉼라를 넣는 것부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이 표를 보시면 진정 상태일 때와 각성 상태일 때 캐뉼라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For awake VV ECMO, for example, a dual lumen cannula
placed via the right internal jugular vein is often preferred. 왜냐하면 이렇게 목에 캐뉼라 하나만 딱 넣으면 환자가 훨씬 자유롭게 움직이고 재활하기에 용이하거든요. VA 에크모의 경우는 더 복잡해서 환자가 보행까지 가능하게 하려면 겨드랑이 동맥을 이용하는 스포트 컨피규레이션 같은 더 창의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ECMO 환자를 깨우자, 이건 절대 아닙니다. 성공적인 어웨이크 ECMO를 위해서는 환자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We must emphasize that not every patient is a suitable candidate for this demanding approach.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확한 적응증과 금기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출혈이 조절되지 않으면 당연히 시도조차 할 수 없겠죠. 단순히 이런 생리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환자가 이걸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반드시 함께 평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ECMO의 종류와 어웨이크 ECMO라는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현실로 들어와서 이 복잡한 환자들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디테일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Having covered the types and the paradigm shifts, let's now dive into the practical, hands-on aspects of managing these incredibly complex patients. 이건 우리 마취과 의사들이 매일 ICU에서 부딪히는 바로 그 문제들이죠. 익모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건요, 비유하자면 정말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는 것과 같아요. 혈액학, 호흡, 신경, 그리고 저 복잡한 기계 회로까지 이 모든 파트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통합해서 해석해야 하거든요. 이 표에 우리가 봐야 할 핵심 항목들이 정리되어 있죠. The anesthesiologist's crucial role is to integrate all these diverse data points to make timely and accurate clinical decisions. 예를 들어 VA 에크모에서면 반드시 오른쪽 요골동맥의 동맥관을 잡아야 뇌로 가는 혈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한 발 앞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마취과 의사의 역량이죠. 에크모를 달았으면 언젠가는 떼야겠죠? 이 이탈, 위닝 과정은 정말 체계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폐 기능만 보조했던 VB ECMO의 경우는 오로지 환자 본인의 폐가 얼마나 회복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This slide clearly outlines the systematic, step-by-step process for weaning from VV ECMO. 먼저 기계가 주입하는 산소 농도를 줄여보고 그 다음엔 CO2를 제거해주는 수입가스 유령을 줄여봅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스스로 얼마나 잘 버티는지 지켜보는 거죠. 마지막 관문은 캡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아예 가스 흐름을 딱 끊어보는 건데요. 이 시험까지 무사히 통과하면 드디어 중환자실 침상에서 바로 캐뉼라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VA 에크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합병증인 할리퀸 증후군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 거거든요. Next, we are going to perform a deep dive into a potentially lethal complication of VA ECMO, the infamous Harlequin syndrome. 이걸 놓치면 환자의 뇌와 심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이 환자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할리퀸 증후군, 이름이 좀 특이하죠? 남북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몸의 북쪽과 남쪽, 즉 상체와 하체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It is a very serious complication that arises specifically from the competing circulations in femoral-femoral VA ECMO. 아주 쉽게 말해서 뇌와 심장이 있는 상체로는 산소가 부족한 피가 가고 다리 쪽 하체로는 산소가 풍부한 피가 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위험천만한 상황인 거죠. 아까 보셨던 경쟁 혈류 그림 기억나시죠? 바로 그게 이 할리퀸 증후군의 원인입니다. 환자의 심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아이러니하게도 좋은 신호가 나타날 때 이게 발생해요. 심장이 힘을 내서 피를 뿜어내는데 아직 폐 기능은 엉망이라 그 피에 산소가 거의 없는 거죠. This desaturated blood, now being ejected by the recovering native heart, preferentially perfuses the brain and the coronary arteries. 이 더러운 피가 가장 중요한 장기인 뇌와 심장으로 먼저 가버리는 겁니다. 반면 에크모에서 공급하는 깨끗한 피는 아래쪽에서 올라오다가 이 더러운 피에 밀려서 하반신으로만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임상에서 보면 정말 기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자의 얼굴과 상체는 파랗게 청색증이 도는데 다리는 혈색이 좋아서 분홍빛이에요. 말 그대로 할리퀸, 두 얼굴의 광대처럼 보이는 거죠. This slide clearly describes these hallmark clinical signs and the essential diagnostic tools we must use to detect it. 갑자기 환자의 의식이 나빠지거나 심전도에서 허혈성 변화가 보여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객관적으로 잡아내기 위해서는 뇌 산소 포화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NIRS나
혈류의 충돌 지점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심장 초음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단 할리퀸 증후군이 의심되면 그 즉시 행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표에 나와 있듯이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어요. The management approach is tiered, starting from immediate bedside interventions all the way up to more definitive circuit reconfigurations.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엑모의 혈류량을 확 늘려서 깨끗한 피로 밀어붙이거나 인공호흡기 설정을 최적화해서 어떻게든 폐에서 산소화를 조금이라도 더 시켜보는 거죠. 하지만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회로 자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체로 깨끗한 피를 직접 보내주는 VAV 엑모 같은 방법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 하나만은 제발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퇴 VA25 환자를 볼 때는 반드시 오른쪽 요골 동맥에서 동맥혈 가스 분석 샘플을 채취해야 한다는 것. So the single most crucial point, the clinical pearl to take away from this section is this. 왜냐하면 오른쪽 팔로 가는 혈액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왼쪽 팔이나 다리에서 뽑은 혈액가스 분석 결과는 완벽하게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안심하는 순간 환자의 뇌는 조용히 죽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네, 할리퀸 증후군이라는 아주 무서운 산을 하나 넘었네요. 그럼 이제 ECMO 환자들의 예후를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최신 연구 결과 기반의 전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ow let's examine some of the most recent evidence-based strategies that are truly helping us optimize outcomes for our ECMO patients. 아시겠지만 때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관리의 변화 하나가 환자의 생존율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7G/dl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ECM 환자의 수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Let me introduce a key finding from a very recent and large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n transfusion thresholds. 예전에는 당연히 피가 모자라면 팍팍 줘야 한다. 헤모글로빈은 10 정도로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7만 넘으면 굳이 수혈하지 말자는 이 제한적 수혈 전략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스콜로 등의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헤모글로빈을 7g/데실리터 이상으로만 유지하는 제한적 수혈 전략이 오히려 환자의 28일 생존율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is restrictive transfusion strategy has shown significant benefits, including not just improved survival, but also a marked reduction in transfusion-related complications. 당연히 수혈 자체를 덜하게 되니까 혈액제제 사용량도 줄고 수혈로 인한 여러 합병증 위험도 낮아지겠죠. 물론 이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환자나 심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까지 무조건 치를 고집해서는 안 되고 항상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판단해야 합니다. 에크모 환자를 볼 때 우리를 정말 괴롭히는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바로 HIT, 즉 헤파린 유도 혈소판 감소증이죠. 항응고를 위해 헤파린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혈전이 생기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HIT가 의심되면 그 즉시 헤파린은 중단하고 다른 약으로 바꿔야 합니다. This table conveniently outlines the primary alternative anticoagulants, most notably the direct thrombin inhibitors. 보시는 것처럼 아르가트로반이나 비발리루딘 같은 직접 트롬빈 억제제들이 1차 선택 약물이고요. 어떤 약을 쓸지는 환자의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 같은 상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일 수도 있는 이 CMO와 인공지능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Finally, let's look to the horizon and discuss the emerging ro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ECMO management. 과연 이 방대한 데이터가 우리의 임상 결정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전에도 환자 예후를 예측하는 점수 시스템은 있었어요. 세이브 스코어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건 몇 가지 변수만 넣어서 계산하는 좀 정적인 방식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에크모 PL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The ECMO PALE model sharply contrasts its data-driven dynamic machine learning approach with these older static scoring systems. 이건 차원이 달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에크모 데이터베이스인 ESO 레지스트리의 방대한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개인화된 예측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역할은 단순히 이 환자가 살까요 죽을까요?를 예측하는 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 환자 24시간 내에 추절 위험이 높습니다 하고 미리 경고를 주거나
복잡한 심장 초음파 영상을 알아서 분석해주고 심지어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ECMO 세팅값과 이탈 계획까지 추천해주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AI truly has the potential to revolutionize ECMO care by moving beyond simple prediction to actively assisting us in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ptimization. 말 그대로 정밀의료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ECM의 A부터 Z까지 다양한 측면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이 환자의 생존 확률은 95%라고 예측하고 또 다른 환자는 생존 확률 5%라고 예측한다면 우리는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임상적 판단과 윤리적 딜레마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This final provocative question leaves us with a forward-looking thought about the complex integration of powerful technology into our high-stakes practice.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마취과 의사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